한 건이 도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류 기자, 57만 건의 카드 정보 유출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카드 번호 유출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은 검거된 41살 이모 씨가 가진 이동식 저장 장치를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정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카드 정보는 모두 57만여 개로 지난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습니다. 유출된 카드 정보는 구형 마그네틱을 이용한 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류 기자. 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금융당국은 도난된 정보에 비밀번호나 카드 뒷면의 세 자리 숫자, 즉 CVC는 빠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지만 설령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법령에 따라 카드 회사 등이 전액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선 이 2차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조치는 없나요? 네, 카드사들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결제가 진행된다든지 국내에 있는 사람의 카드가 갑자기 해외에서 결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카드 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예방도 당부했는데요. 카드 번호 도난 사건 등을 이유로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겁니다. SBS CNBC 유정원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받아낸 세금이 2004년 명단 공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세금 신고는 도소매업자들이 가장 많이 했는데 낸 세금은 제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에 오른 인원은 총 4,826명. 국세청이 지난해 이들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징수액은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200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국세청이 이들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불과 2015년과 16년만 해도 1,50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5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터넷으로 신상이 공개돼 있는 분들이 신상 공개되는 걸 꺼리셔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니까 아무래도 모수가 커지면 현금 납부하는 인원수나 금액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총 세수는 284조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 법인세로는 71조 원을 거뒀는데 특히 도소매 업종이 업체 숫자 대비했을 때 납부한 세금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소매업이 법인세 신고 기업 4곳 중 1곳일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액은 전체 법인세의 18.7%에 불과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조금 적을지라도 규모가 큰 법인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금액으로 치면은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데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 많아서 보이는데요. 총 상속재산 가액은 10억에서 20억 원이, 증여재산 가액은 1억에서 3억 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소비자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집값 전망은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집값은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러 가지 지수를 합쳐서 산출하는데 현재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경기는 어떨지 그리고 수입이나 지출은 어떨지 등 총 6가지 지수를 합친 겁니다. 그중에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지수도 있는데 이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100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 달에 이 수치가 106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건데 주택 전망 수치가 100을 넘긴 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아무래도 최근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로 오랜 하향 안정세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 주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식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주춤했는데도 강남 4거 상승률이 0.04%에 달해 서울 평균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경기 불안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60선 아래로 떨어지고 코스닥도 올 들어 처음으로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출렁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2060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 하락하면서 2066.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가 팔자세로 돌아서며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 내린 644.5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1.7%나 떨어지며 올 들어 최저치인 640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기관이 1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또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서울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원화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오른 1184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조선업 수주 실적이 올 상반기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 대형 발주 프로젝트들이 예고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짚어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우선 이 조선 3사들 2분기 실적부터 알아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방금 전에 나온 삼성중공업 실적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영업적자 5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영업적 적자이긴 한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폭을 40% 넘게 줄인 겁니다. 어제 발표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55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실적 발표가 예정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상반기 실적만 보면 지난 2016년 말부터 이어진 수주 가뭄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서서히 회복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반기 수주량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의 연간 목표 대비 선박 수주량은 현재 각각 20%, 33% 그리고 43%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영향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집계를 봐도 올 상반기 한국의 수주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안 기자. 그래도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단 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하반기에는 LNG 개발 사업자들의 대규모 선박 발주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우선 카타르 석유 회사가 LNG 운반선 40여 척 발주를 위한 입찰 제안서 접수를 최근 마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미국 에너지 회사 역시 각각 15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조선업계가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카타르와 러시아 수주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 5월 충남 서산 하나토탈 대산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는 이 회사 측의 과실 때문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밝힌 사고 원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합동조사단은 하나토탈이 문제가 된 스틸렌 모노모, 즉 SM의 폭주 반응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관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M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등의 제조 원료인데요.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될 경우 분자 결합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폭주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 하나토탈은 보관 탱크에 이 SM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가득 채워 6일 정도 보관했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 유증기가 발생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숙련된 근로자가 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인력이 이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김 기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집계됐습니까? 네, 합동조사단은 5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약 74톤의 SM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확산 범위는 1차 유출 때 2,800m, 2차 유출 때 600여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당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3,600여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이 가운데 380여 명의 소변을 채취해 위해 노출 정도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하나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조만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과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되고 인근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하나토탈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의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을 시민사회수석의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수산물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의 80%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어패류를 구입한 뒤 신속하게 냉장 보관하고 충분히 익도록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 사고가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감소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986건으로 22% 줄었고 음주 사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KCGI 한진 회동할까?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와 이 조현민 전무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한진칼 측에 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만남을 타진한 건데요. 갑자기 만나자는 이유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KCGI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죠? 네, KCGI는 표면적으로는 대내외 악재 속에 놓인 한진칼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KCGI는 대외 악재로 글로벌 항공사 간 심화된 경쟁, 무역 분쟁, 그리고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가에 대한 공세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제의하면서도 징역형을 받은 이명희 전 이루재단 부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각각 경영 일선에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인 점을 들어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 같은데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예. KCGI는 한진칼의 지분 15.9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분 15%를 넘겼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기업 결합 신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KCGI는 한진가와 경영권 대결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가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KCGI가 불리해진 겁니다. 따라서 KCGI는 조원태 대표와 만남을 통해 모종의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한진그룹에선 좀 나온 반응이 있을까요? 특별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제안받은 적이 없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CGI가 회동 시기를 다음 달 중으로 못 박았고 이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요. 하지만 이제 유리해진 입장으로 바뀐 조원태 회장 쪽에서 만남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의선 인도네시아 세일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이 인도네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현대차의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와 상호 협력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동남아 시장 점검을 위해 출장 중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달라며 필요한 자원을 다 하겠으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 수석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매우 도전적인 시장이고 시장 진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며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대통령 면담 직후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부문 장관과 이 시장 관계자들도 별도로 만나서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서 기자, 인도네시아 시장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현대차의 노력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 따라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5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도 궤도를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키고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정 수석 부회장이 직접 인도네시아 세일즈에 나서게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연간 자동차 산업 수요는 지난해 기준으로 104만여 대 수준인데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108만여 대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량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또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죠. 그랩과 손을 잡고 싱가포르에서 코나 EV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사실 그동안 일본 토요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 왔었는데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서 기자, 자동차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의 협력도 좀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분야 이외에도 철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경전철을 제작해 공급을 했습니다. 또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9월이죠.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사와 석유화학공장 증설과 터놈 수력 발전 사업 수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 미래에셋 금융 합작. 네이버가 설립하는 이 금융자회사, 여기에 미래에셋 그룹이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는 길에 미래에셋그룹이 동반하는 일이 요즘 잦단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네이버가 미래에셋 증권으로부터 이 투자를 좀 받았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이버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페이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페이에 속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 간편결제 관련 사업을 떼서 별도의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 사업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됐지만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장 기자. 그런데 왜 네이버가 이 미래에셋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걸까요? 네,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후문인데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탄생한 자수성가형 기업인인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네이버가 일본 라인의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일본 도쿄 증시 기업 공개를 추진했는데 당시 국내 금융사들이 낄 자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래에셋 대우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1,000억 규모의 신성장 펀드도 조성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예. 또 두 사람은 모두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동반자로 여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받게 됐는데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앞세워서 제3인터넷은행에 추진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제3인터넷은행의 유력한 후보로 오랜 기간 거론이 됐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 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도 재고하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네이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은행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결제, 보험, 대출 등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여전하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도 불안해진 영향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촉진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그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1%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했던 터라서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단 좀 반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난 전분기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저 효과로 이제 부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4%의 어떤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도 2017년도에도 통계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4분기에 마이너스 0.1%의 어떤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2018년 1분기에 1%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어떤 반등 효과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와 수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안 보이고 있죠. 한은에선 남은 분기 동안 민간 부분이 개선되면 이 회복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위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전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마이너스 7.8%에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예. 수출조차도 이제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한 1.5% 정도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가장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투자하고 수출 이 두 축에 있어서 여전히 그 활력을 잃고 있다, 즉 활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께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조세 개혁을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바로 고소득층 또 기업들의 증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방향을 튼 건가요? 조금 방향을 틀은 면도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고소득층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 네. 이런 쪽에 이제 증세만 계속 해왔던 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기업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꽤 많은데요. 오 교수님, 이 통상적으로 증세와 감세 이에 따른 이 기업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증세 감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기 때문에 꼭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고 하는 것이 기업 투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세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정세 효과가 그 기업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세금도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뭐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런 판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뭐 우리가 그냥 정책적인 목적으로도 쓰지만 이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책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정책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나름대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 한 70%의 국가들이 보통 한 단계, 1단계, 한 단계 세율, 동일한 세율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로는 굉장히 그 다단계고 높은 세율을 확 낮췄단 말이죠. 단일 세율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법인세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 현재도 보면은 이제 전혀 이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좀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실제로 높였지 않습니까? 22%에서 25%로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사례도 좀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 교수님, 오 교수님께서도 그 미국의 사례를 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내리는 이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감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나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득세, 법인세를 내리는 그 감세 정책만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이런 감세 정책이 기업의 이제 투자 마인드, 즉 투자에 대한 의지를 동기를 좀 부여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관세 정책, 즉 트럼프가 중국이라든지 어떤 EU
뭐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 우리 한국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그것이 공언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어떤 감세 정책 그리고 해외에서는 관세 정책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 일정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기 활성화,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부분적이나마 감세 카드를 이번에 꺼내들었습니다. 잠시 어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하여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오 교수님, 짧은 멘트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어제 발표됐지만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핵심 내용이라면 우리나라 세법이 본래 개정이 되면 굉장히 그 볼륨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줄이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제 큰 어떤 줄기가 작년에는 우리 소득 분배 개선 및 가세 형평 제고 이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 성장 그리고 조세 체계 합리화 이렇게 작년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이고 경제 사회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요번에는 경제 사회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말을 요 키를 집어넣었어요. 워드를. 그다음에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인데 실제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이제 타이틀만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정말로 이게 경제활력 제고라고 하는 게 경제활력 회복하고 똑같은 말이고 소득 분배 개선 및 가세 형평 제고도 이게 지금 경제 사회 포용성 공정성 강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큰 어떤 카테고리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말이 이제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금액이 별로 크진 않지만 현재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제 세입 기반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큰 세 가지의 큰 타이틀 밑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세 공제 확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를 확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주세 개편을 했습니다. 종가세 종량세로 그게 이제 막걸리하고 맥주에 대한 거지만은 대부분 그리고 가업 상속 세제를 조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업계에서 실무계 주장하던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최대주주 그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속증여세 항속세에서 우리 최대주주인 경우는 이제 개연권 프리미엄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지금 그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30%를 할증하던 게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20%로 할증. 요거 이제 10% 정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그 할증하는 요 율을 30%에서 20%로 내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할증폭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했죠. 알겠습니다. 작년과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고 몇몇 문구가 조정됐지만 일시적인 그 투자 활성화 조치들은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위 교수님, 현 정부 들어서 유지되던 이 증세 기조가 일단 한시적이지만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로 선회를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지금의 이 경기 상황 그리고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이제 분명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강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감세라는 것까지는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특히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손을 대지 않으려는 하나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부분까지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위중한 의식이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같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좀 눈에 띄시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건 이제 기본 단기적으로 이제 1년 유예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공제율을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2%, 1%, 2% 높이고 이제 중견 같은 경우 3%, 5%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떤 일이더라도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를 좀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표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슈는 또 별개의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그런 조치들에 대해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우리 그 세제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년간 막 약 1년 동안에 약 4,7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소가 이 생산성 향상시설 수자세 공제라고 하는 거. 여기서 현재 지금 5,300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우리가 세입 기반 확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뭐 근로소득 정비나 임원 퇴직소득 가세 강화 이런 데서 조금 플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네트로 이제 4,700억 정도를 감소시키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투자세 공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항목을 세제실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해서 위 교수님 말씀을 첨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일부 전문가들은 또 전향적인 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정부도 현재 금리도 인하하고 지금 세수 쪽에서도 이제 많은 자기들이 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감내하겠다고 이제 돌아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정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로서 확보해서 이 시장에다가 부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세법이 우리 바뀐 걸 보니까 개정된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하긴 하는데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에 세수가 한 290조에 300조가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좀 세수 손실 나는 거는 한 4,700억이면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 할 바에야 저는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것들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정말은 법인세율 인하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를 뭐 저도 추정하기 힘들지만 현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다가 활기를 붓기 위해서라면 법인세율 인하도 좀 더 전향적인 조치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봄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혜택 수준이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대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분위기도 기업에 대한 활력도 부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서민들도 그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양쪽이 또 다 좀 약한 면이 있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제가 볼 때 미미하다 생각됩니다. 미흡하다. 알겠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앞서 이 오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장에선 세수 절감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찔끔 감세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그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 내역을 이제 살펴보면 80% 정도가 이제 대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중견기업이 일단은 미치는 어떤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대기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압도적인 다수의 대다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연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상태에서 과연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이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즉 투자 대비의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과연 현재 어떤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가, 즉 유인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떤 정도에 있어서 충격을 줄 정도의 아마 큰 하나의 감세 효과라든지 하나의 정책 집행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게 어찌됐든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입니다. 보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정책을 한번 구사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걸 연장할 건지 말 건지 보는 것 같습니다. 본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적혀져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일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몰 규정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조세 지출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인가를 보고 긍정적이면 연장하고 뭐 또 효과가 다 했으면 또 일몰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근데 우리가 가장 컸던 지금 그 투자세 공제 부분도 현재 1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번 세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들에게만 집중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공제율 자체를 한 1%, 2%, 그러니까 퍼센트를 낮추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펼쳤고요.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 10%, 즉 공제 비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즉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이런 비판을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쨌든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투자가 만약에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복구될 수 있다면, 이제 끌어올려질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혜택에 대한 논란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 교수님께 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조세 전문가로서 이번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실제로 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미진하다 느끼는 게 좀 맞나요? 좀 어떻게 좀 뒤를 듣고 계신가요? 저도 평가를?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투자 대상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뭐 세금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세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 말도 제가 뭐 숱하게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한번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이 현대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현재 불화수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그래서 이게 지금 불화수소의 그 아주 그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는 거의 90%가 일본에서 현재 수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많이 또 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뭐 정확한 추정은 아니겠지만 두 회사를 합쳐서 한 15조 정도가 법인세 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나름대로는 뭐 그 지금 이 정도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경제 정말은 충격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줄 수 문제도 있다. 있고 그죠? 기업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정부가 해야 될 게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풀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 오 교수님께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현안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이 좀 감세로 반영이 되지 왜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다음 8월에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지금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포함을 시키지 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이번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슈도 지금 곧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해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받는가에 대한 것들이 현재 파악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난 대략 한 다음 달 정도가 돼야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이제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일 수출 어떤에 대한 피해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내용은 넣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교수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는 계속 느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늘어났단 말이죠.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고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들이 많습니다. 오 교수님, 이 같은 지적에 일단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뭐 일반적으로만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 우리가 정말은 이 세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이 세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지출할 때는
제가 볼 땐 좀 어찌 볼 땐 방만하게 지출하는 게 아닌가. 실은 세금에 대한 실제 지출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그 정말 어쩌면 꼼꼼한 그런 그 절차를 밟아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둘 때는 굉장히 힘들어 거두고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아주 정말 감면해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혜택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주 힘들게 줄여서 그 조세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힘들게 거둬진 세금이 실제 지출될 때 보면 조금은 어떨 때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이 지출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위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어 관련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를 결국에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전도 지금 대규모 적자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원자력에 의한 어떤 대체 에너지 이슈 그래서 어떤 세금을 예산이 향후에도 특히 늘어날 것은 이미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결국 이제 세수를 줄인다는 것은 즉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 이제 결국엔 어느 순간에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산업에서 전반적인 어떤 그 활성화, 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지출에 있어서 효율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새로운 어떤 세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즉 어떻게 산업 전체의 어떤 구조조정과 혁신을 일으킬 건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 한국 사회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산업 구조를 온전시킨 상태에서 즉 구조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수를 늘리고 또는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혁신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산업 전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다음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또 충청도 곳곳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서울 지역은 현재 비가 그치면서 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부지방과 충청 지역으로는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와 충청북부 지역에는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대 10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와 충청 지역으로는 더위가 한풀 꺾인 상태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으로는 습하고 꿉꿉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말인 내일도 남부지방에는 습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은 29도로 중부지방에는 선선한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광주 31도, 부산은 30도로 30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남부지방의 열사병 위험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